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에 있는 오길남입니다. 오늘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좀 자세하게 준비된 자료는 스킵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학교의 수업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민주시민교육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학교의 교실에서의 수업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갈 방향,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면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과정 문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은 도대체 어떤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 인간상이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시민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민주시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동체에서 유능하고 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학생 시민을 우리가 양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교육청들이 있는데 교육청에 제시된 교육 비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협력이나 자율 이런 걸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중에서 특히 민주적인 가치와 관련된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공동체라든지 협력이라든지 평등, 배려, 인권, 역량 이런 부분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전역에서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중요시해서 강조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계실 텐데 만약에 본인이 개념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해서 말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씩 구상해 보실 수 있으시지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그러면 어떤 걸 추구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시민교육에서는 지식 부분의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 제도나 원칙을 존중을 하며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또 소통과 타협이나 협상 능력, 또 정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방안의 안내에서도 이런 능력들을 좀 개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나 태도를 함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에서는 배려나 관용, 협동, 준법, 책임, 연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내면화해서 자기가 소속된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지역사회나 국가나 세계 속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소속된 이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실천하고 참여하는 행위를 하도록 관련시키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위를 우리가 모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민주시민교육은 실천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공동체에 참여하게 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주요한 4개 영역의 목표를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원칙에 관련된 이러한 지식 영역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에서 이러한 영역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필요한 이러한 지식이 사회과의 내용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분의 전공 영역도 충분히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기능의 영역은 조금 전에 소개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의 함양을 통해서 역량 중심의 이런 그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태도 영역에서는 민주시민이라면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이렇게 형성해서 내면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감수성, 또 시민의 정체성 이런 부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태도를 내면화한 뒤에는 이제 실천하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천하는 것은 바로 참여의 차원입니다. 여기 학교나 지역이나 국가나 세계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수업의 방안에서 함께 연결시켜 준다면 민주시민 교육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육을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어느 과목에서 혹은 어떤 영역에서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잠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교과에서는 사회나 도덕에서 물론 중심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민주주의 제도나 원칙 부분은 이런 영역에서 교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과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이 총론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각 교과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학교 내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자치나 적응활동이나 또 동아리 봉사활동이나 이런 활동 중에서도 연결을 짓는다면 봉사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렇게 모색한다든지 또 자치활동에서도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학교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연결을 해서 또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민주시민교육의 영역은 지식이나 기능이나 가치 및 태도나 또는 참여 실천 영역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의 그런 부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여기 참고로 제시되고 있는 걸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 중에 특정한 방법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도입한다면 시민교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수업 방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잠시 외국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시민으로서 의사결정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런 기능을 갖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독일의 경우에는 강제적인 교화를 금지하는 걸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인 주제는 수업에서도 논쟁성을 드러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러한 논쟁적인 이슈를 해결하면서 정치적인 행위 능력을 스스로 이렇게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사가 중립을 유지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를 볼까요? 프랑스나 영국같이 유럽 국가에서는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을 독자적으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성 함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양을 통해서 선거나 정치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런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교과목을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외 이웃 나라들의 시민교육의 현황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수업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수업 방안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서는 몇 가지 사회과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을 활용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몇 가지 방안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법 만들기 체험을 통해서 법이나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왜 준법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가치 태도를 내면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실시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중학교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 수업입니다.
모둠을 편성한 뒤에 교실 속에 필요한 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삶과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규칙은 무엇이 필요할까? 모둠의 논의를 거친 뒤에 이렇게 법을 만들게 했죠.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법을 한번 볼까요? 1조는 청소하조라는 바른 청소법이란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청소 시간에 협동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모두 책임을 다하는 청소법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4조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교우관계법이라고 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친구와의 싸움을 이렇게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화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나눈 뒤에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조의 사례도 예를 들어 언어 사용에서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런 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욕을 하지 말고 예쁜 언어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관계를 원만하게 하자, 이런 논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교실 속에서 이러한 규칙이 왜 필요한지, 이러한 규칙을 서로 시켜나갈 때 학생들 간의 관계나 수업 분위기가 이렇게 잘 잡히고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국가의 법률이나 법이 아니라 교실 속의 법을 스스로 만들어 보면서 법의 필요성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는 것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법 관련 기관에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대한민국 어린이 국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률안을 학생들이 제출할 수 있는 이런 법률안 제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민을 한 뒤에 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법들이 제정되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게 했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물을 대행하는 업체를 규제하자, 이런 법률안도 제안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보면 학교의 교실 수업 준비물의 공동 구매를 통해서 학생들의 편익을 도모하자, 이런 법도 나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보면 제안된 여태까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그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법들이 필요한지 고민 속에서 법을 제안하는 이런 훈련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에게 이런 제안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판례를 통해서 수업을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법령이나 판례 이런 부분을 수업 시간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국가의 법을 수업에 가져와서 학생들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교과서에는 인공호흡기, 안락사, 인간존엄사 이런 부분의 그 기사나 탐구 활동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판례를 보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청구 사건에 대해서 기각을 한 사례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는 판결 결과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게끔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기각된 판결을 보면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서 기각을 했다. 그 다음에 인정한 사건을 보니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추정하는 경우에는 이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 추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공호흡기 제거를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의 판례를 조금 검색을 해서 수업 자료로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자유롭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찬반 쟁점으로 이렇게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찬반 허용 사건과 이거와 연결을 시켜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판례들이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을 하면 좋을지 모든 토론을 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론의 경우에도 4명 또는 6명 정도 소그룹을 형성해서 찬반 의견을 나누어서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하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속 사례를 통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모의 재판 사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치와 법 시간이라든지
일부 수업 시간에 모의 재판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 재판을 통해서 준법 의식을 키울 수 있고 또 생활법 사례를 이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법을 해석해야 될지 학생들에게 준법 교육이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재판 시나리오를 개발한 기관이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학생들에게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민사사건이나 형사사건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학생들의 생활 관련 주제를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점은 여기 연수원에서 제작된 시나리오를 보면 재판 그 진행 대사라든지 관련 법률이라든지 원고와 피고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법의 해석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맛보기 수박을 먹었을 때 맛있었다. 근데 내가 사갖고 온 수박은 집에 와서 맛이 없었다. 덜했다. 그래서 화가 난 이 원고가 판매한 주인에게 다시 가서 가게 주인에게 이제 따지는 거죠. 환불해 달라. 맛이 없으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생활 속 사례로 과연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사건인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이제 권익을 주장하고 역할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주로 이렇게 역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의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 학생들에게 일정 역할을 배정을 하고 나면 나머지는 소외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판사도 3명 또는 4명 이렇게 인원수를 넉넉하게 배정하고 변호사도 2 또는 3 이렇게 배정을 한다든지 하고 또 피고, 원고 이 외에도 증인도 넣고 또 관련되는 사람들 역할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증인이나 청중으로 또 역할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이 아마도 인원수가 많이 배정될 수 있는데 청중들이 그냥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할을 잘 관찰하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활동지를 배부를 해서 기록을 하면서 모의 재판을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하게 하면 학습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민사사건에서 수박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나 한번 살펴봅시다. 피고가 진심으로 맛없으면 환불해 줄게요 하고 진심으로 말한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말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했죠. 이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효력이 있으니까 환불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문제가 따릅니다. 한번 볼까요? 2번 수박이 맛이 없어야 환불해 준다는데 맛보기용보다 훨씬 맛이 없음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증명하는 것이 바로 원고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먹어본 사람 중에는 남편이 증인으로 지금 되었는데 남편만의 증언으로는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박 대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증거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렇게 판결이 쉽게 승리할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법적으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증명 책임의 소재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피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박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사실, 증인을 여러 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재판이지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물건을 이렇게 도난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학원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수업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학생들도 이 모의재판 과정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또 시나리오 작성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일정 부분을 변경 가능하게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열어서 자유롭게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분 개방형으로 변형해서 활용한다면 훨씬 더 학생들의 자율적인 그런 참여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두 번째, 생활 속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방법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경우에는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학습 중에 지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창의적 문제 해결 학습 기억나시죠? 물론 정확한 단계는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한 번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도출해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합의해서 해결할 만한 적절한 문제이다. 그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제안을 받아서 학급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렇게 의견을 여러 개를 받아서 문제를 제안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학생들 앞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에 붙여서 가장 합당한 문제를 선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원인이나 현상이나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파생되는 관련되는 것들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어떤 문제를 지금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이제부터 자세히 탐색하게 됩니다. 문헌 자료, 통계 자료, 혹은 설문조사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혹은 현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증거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인터뷰, 면접을 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를 찾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탐색해 나갑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실천 방안을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찾아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 해결 과정이 좀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문제 해결 학습을 하기 위한 문제를 찾아가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지요.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학생의 그 의견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례로서 청소년의 흡연 문제라는 것을 문제로 이제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해결 과정을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방금처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선정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공감을 해서 함께 해결하고 싶은 주제라고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관련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 학습의 특징에서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2주든 3주든 이렇게 지속하게 하는, 실천하게 하는 이런 노력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과정까지 함께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또 학생들이 정말 시민교육 차원에서 나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내가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하고 실천을 해 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혹은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러한 수업 방법을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는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의사결정 수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수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안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협상 사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의 경우에는 예시입니다. 독거 노인들이 있고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대표들이 정부 지자체에게 협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상 상황을 간단히 이렇게 학생들이 설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노인 대표들이 협상 대안 여러 가지 안 중에 6가지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협상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노인정 같은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 생활보조금을 인상한다.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증대한다. 그 다음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증대한다. 그 다음에 능력을 개발할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 등 기술 정보 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이렇게 6가지 정도의 협상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협상안은 6가지 또는 9가지 이렇게 3배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 가지 그룹핑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될 안을 두 가지를 선택하게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눈 이유는 6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급을 나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안을 2개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차순위로 또 중요한 대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협상의 과정에서 밀리거나 예산 부족 등으로 협상에서 양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포기할 수도 있는 대안도 2가지를 이렇게 선택하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먼저 개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 약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개인이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를 간략히 적게 합니다. 이러한 선택 과정이 끝나면 4인으로 모둠을 집단을 형성하게 합니다. 모둠이 형성되면 집단이 또 의사결정을 통해서 방금 같은 과정을 거쳐서 2개씩 구분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개인 1, 2, 3, 4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고 또 학생들과 합의를 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대안이 타인과 집단의 토론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4명 중에 몇 명은 이렇게 일안에 대해서 찬성하는데 또 소수는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협상하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수업도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하면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되게 효과적인 수업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업은 1시간 단위 안에서 충분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지금처럼 이러한 협상 사례, 학생들의 삶과 관련된 협상 사례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개인 의사결정과 집단 의사결정을 하게 하고 또 모둠별로 자기의 의사결정 과정 결과를 이렇게 소개하게 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다음 2차 시에 이어서 한다면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협상 사례와 협상 대안 6가지를 학생들이 모둠별로 직접 구상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좋은 점은 선생님이 협상 사례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삶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상 사례와 또 협상 대안을 모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생활에서 학교 선생님과의 혹은 학교장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협상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안을 이렇게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해보는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참여나 실천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여교육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학생들이 교실 밖을 나가서 실천적인 참여 체험을 통해서 참여를 체험하도록 해서 참여를 알도록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참여하는 방안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그야말로 간접적인 참여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 방법을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는 공동체에 참여하는 방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터넷을 활용하는 방법은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튜브나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아주 간편하게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학교 안에서 참여하는 방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논쟁적인 이슈를 토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문제 해결 과정에 접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모의 재판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체험을 통해서 교실 수업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학교 밖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공동체의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사회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면 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참여법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또 고3 등이 일부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이 이제 주어지고 있죠. 이런 걸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봉사나 지역사회의 개선 활동이나 지역사회 축제에 함께 참여하는 활동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의 지위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소년의 지위에서 합법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의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당 활동도 만 18세가 되면 참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이 그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법을 준수하면서 참여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참여 부분에서도 여기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니까 자신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참여 방법은 방금 말한 것처럼 실제 자신이 어떤 봉사나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참여 방안을 조사하거나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개발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토론을 통해서도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도 이렇게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거 교육은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짚어보면서 이 선거가 그야말로 후보자를 선출하는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민주시민 교육과 연계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시민교육 차원에서 선거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제시하는 어떤 공약이 결국은 자신이 소속된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삶의 어떤 권익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고 분석하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사전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것을 이론으로 배운 것을 자기의 지역사회, 자기의 공동체, 삶 속에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거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이제 일단 선생님들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원칙을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논쟁성을 그대로 교실에 드러냄으로써 학생들이 판단하고 선택하게 하는 과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형 모의 선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만 18세의 경우에 고등학교 3학년들의 일부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 선거를 해야 될 학생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나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도 선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는 학생회장 선거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후보자들, 물론 그 해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좀 분석하기에 부담이 되고 곤란하겠죠. 그러나 과거의 후보자들이 어떤 공약을 제시했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서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과거의 후보자나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비교하고 분석해서 자신의 삶과 관련을 지어보고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지 이런 체험 선거 교육은 한번 해보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 차원에서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동반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서도 사회화가 되고 있고 이렇게 성장이 되고 있지만 또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또 가짜 의견을 분리해낼 수도 있어야 되고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다문화 경험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화가 가속도로 일어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현상은 우리나라 국내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아주 중요한 역할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지도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우리나라 문화에 적응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상황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혹은 일반 가정학생과 다문화 가정학생들의 협동과정 모든 편성에서도 함께 구성을 해서 협동을 통해서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다문화 학생들의 문화가 교실 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동등하게 수업의 맥락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우리가 생각할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수업 부분은 또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내를 하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지도에서 정체성을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런 교육이 기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외모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고민을 이렇게 해서 수업의 과정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문화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특히 사회과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중요한 민주시민 교육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고민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 과정에서 다문화 체험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 학생들의 상황이 매우 다양합니다. 중도 입국 자녀처럼 중학생 정도로 성장한 뒤에 언어도 우리나라 언어를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국제 결혼에 의해서 부모 중에 한 분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에 학생이 다문화 가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생을 한국에서 했을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취업 때문에 온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 따라 적절한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자기 학교 혹은 교실의 다문화 학생의 분포에 따라서 다문화 체험 행사 프로그램을 수업 중에 이렇게 혹은 학교 행사로 열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사회과 수업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업 방법들을 사회과 수업뿐만이 아니라 응용을 한다면 다른 수업에서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어과다. 그럴 경우에는 언어 교실을 통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 있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언어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등등 다른 과목에서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시민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잠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시민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수나 진보의 이러한 생각들이 차이가 나는 것들을 아울러 갈 수 있는 보편적인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수업의 방향을 이끄는 게 필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고민을 해서 학생들이 그 나이대에 맞춰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의 과정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논쟁적인 주제를 사회과에서는 더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런 주제가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다루었을 때 의미가 큰 경우에는 교실 수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주의할 것은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유지해서 논쟁적인 주제는 논쟁적인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질문을 받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사가 아무리 중립을 유지한다고 해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본의 아니게 편파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예방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뉴스나 혹은 사회 현상에서 논쟁적인 것들은 A와 B와 C의 의견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런 의견들을 다 노출을 시켜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학생들이 더 이렇게 다양한 입장들을 더 탐색하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과 생각들 속에서
나름대로 그룹 토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 모두만에서 A와 B, C 생각들이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협의 과정을 통해서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거치면 좋을 것입니다. 또 사회과 수업에서는 생각이 다르다는 근거와 논리적인 훈련 이런 것도 따져보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 해결이나 합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해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다중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학생들이 함양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 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표를 좀 더 거시적으로 잡고 수업을 설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거와 또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실천 과정이 적절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수업을 제시를 해주면 아주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민성 교육은 글로벌 상황으로 글로벌 시민성을 이렇게 함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관점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우리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 타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수용해야 될지 그런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에 대한 사례도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 세계 체제, 경제 체제 이런 체제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체제가 우리나라 국가나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통해서 좀 더 시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한 번씩 다뤄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슈나 지구촌의 문제는 국내의 문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봄철의 특히 황사,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은 국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문제, 국제적인 문제 이런 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다루면서 국제적인 영역까지 시각을 확대해서 다룬다면 세계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교육의 목표는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넘어서서 글로벌 세계 시민성의 차원까지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는 주제도 선정을 해서 다뤄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민주시민교육의 개념, 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시민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세계시민교육 차원으로 나가야 되고 또 국내적으로는 다문화 감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학교와의 교육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제는 학교 밖의 교육과 연계하는 활동까지도 필요한 경우는 설계해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교육은 특히 민주시민교육은 자신의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학교를 넘어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평생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이 일상화되어서 전체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전체의 학생들, 성인들의 민주시민성이 이렇게 함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더 나아지고 좋아질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